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생각해 봅시다 코너에서 제가 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연설을 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비하면 아주 썰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이 특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또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책임이 크다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도 그렇고 시종일관 시정연설하는 중간중간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수가 간간히 있긴 했지만 그 박수도 사실은 그들도 아는 건지 그렇게 힘 있는 박수가 아니라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기죽은 박수를 좀 치긴 하던데요. 그래도 알기는 아나 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정말 큰일이다 이거. 그래서 나오면서 다들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인사처럼 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상황, 일자리에 54조 부었다고 하지만 정말 그 돈이 다 어디 휘발됐는지 일자리 상황은 정말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업자 수나 이런 실업률 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신규 취업자 숫자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기사들 보셨으리라고 보이고요. 더 문제는 그동안 이제 전 세계가 호황일 때 우리나라 혼자 나홀로 불황이었는데 이제 그 호황조차도 이제 끝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호황일 때 우리 혼자 불황이면서 그 호황일 때 같이 호황을 누리면서 어떤 불황을 대비해서 뭔가를 축적하고 있어야 되는데 힘을 축적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축적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불황 국면으로 이렇게 조금씩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더욱 이렇게 취약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래서 걱정이 아주 태산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무역 전쟁 물론 뭐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각 국가들이 무역과 관련해서 보호무역주의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또 이 와중에 우리는 또 FTA에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물러서는 그런 협상을 했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어닝 쇼크 여러분 아마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자동차 산업의 위기도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어쨌든 현대차의 그 1차 벤더들의 도산이 하나씩 둘씩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도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현대차는 새로운 신규 자동차, 또 신규 모델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거 얘기합니다만 사실 신규 모델이 그동안에는 안 나왔습니까? 그전에는 더 많이 나왔었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투자를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이 왜 벤더들이 망하기 시작하는가? 자세한 것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간에 전반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제조업이 어려워지는 데는 대외적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저는 열받는 게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바깥으로는 무역 전쟁 또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들이 어려워지고 또 미국의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또 관세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그리고 다른 나라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또 경쟁을 심화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이런 산업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기 있게 내놨던 그 소득주도 성장 그래서 그 내용인 최저임금과 이 52시간이라는 이런 제도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기업 기죽이 기업 기살리기가 아니라 기업을 기죽이고 뭐 심심하면 근로감독관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근로기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또 이제는 노동자들이 조금만 무슨 얘기하면 금방 이렇게 득달같이 눈에 쌍심지 켜고 물어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기가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세무조사는 또 빡세게 합니까? 또 특히나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거나 이런 왠지 세무조사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자기 선거할 때 공약해서 생색내느라고 대통령이 공약해서 이 최저임금을 불과 한 1년 조금 남짓 만에 30% 가까이 올렸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요.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20%를 훌쩍 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30-40%에 육박하고요. 이 상황에서 인건비를 한 30% 이렇게 1년여 만에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추 단순화해서 계산하더라도 10% 가까운 이익이 이렇게 감해지게 됩니다. 물론 단순화시켜서 계산한 거지만요. 그러면 어떻게 견딥니까? 그리고 앞으로 올해도 금리 올리고 내년에도 미국에서 계속 네 번인가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 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그냥 대책이 없습니다. 금리를 안 올리자니 자금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거, 이 금리차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고 또 올리자니 가계부채랑 여러 가지 기업들의 부담이 또 걱정이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초 체력을 쌓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인건비 올리고 해가지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을 국가가 없애버렸어요. 정부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더 열받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현재 대외적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도산하고 망하면 내 운명이겠거니 또는 내가 잘못했겠니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못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단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가격을 억지로 올려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생색냈어요. 표 얻는데 썼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는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도산하게 되면 정말 저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고 책임져야 된다. 그 길거리에 낳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정부의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경제 관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았든 몰랐든 간에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고 문재인 대통령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기대를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대내외적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 기대했던 거는커녕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이거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사정이 이러니까 이거 일단 중단하고 좀 연기하겠다. 내년에 당장 예정되어 있는 10% 넘는 그 최저임금 인상 이거 다시 한번 번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법 좀 바꿔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리고 52시간 문제 이거 법 통과가 이렇게 됐지만 이거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좀 더 연기해달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야당들의 어떤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바꾸겠다 방향을 같이 함께 좀 이 문제 해결해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요. 당장 이제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또 하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겨우겨우 의지하고 있었던 이 반도체 이것도 아무래도 이익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이번에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이라고 계속 강력하게 비판하니까 누가 또 이러시더래요. 그런데 대안이 뭐냐?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발 지금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 그거를 일단 원상복귀 시키는 것부터 하시라.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국가가요 도와줘서 좀 더 향상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효과가 안 날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앞으로 나가는데 지금 뒷덜미 잡아서 뒤로 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당기는 그 손이라도 놓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라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안을 얘기하지 말지 하는 거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30% 가깝게 인건비 올려놓고 그리고 52시간이라고 생산 투입량,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을 갖다가 완전히 강제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제조업체들이요? Just in time. 남들이 못하는 거 우리가 그래도 하자 이렇게 해서 조선이고 자동차고 철강이고 이런 것들요. 우리가 밤을 새가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시간 안에 우리는 비슷한 품질에 맞춰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스틴 타임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처지겠죠. 안 씁니다. 그럼 우리나라 거요. 이건 경쟁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론 52시간도 좋죠. 그런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스틴 타임 외치면서 엄청나게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걸로 점수 땄다가 어느 날 정권 바뀌었다고 아이 죄송한데 우리 이제 저스틴 타임 못하겠네요. 이렇게 한다고 그거 좋은 일이죠. 노동자들 근로시간 줄여야 되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이 봐줍니까? 경제는요 윤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는 그냥 시장 원리로 가는 겁니다. 착한 경제 나쁜 경제 어디 있습니까? 그냥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싫든 좋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혼자 해봐야 그러면 혼자 뒤처지고 맙니다. 오히려 진짜 윤리적 잣대를 조금이라도 하려면 뭔가 좀 잘 나가고 남는 게 있어야 사람들이 남한테 베풀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힘들어지면요. 베푸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께 잘 사는 나라 계속 말씀하시던데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다 함께 잘 삽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자는 꿈은 이뤘는데 함께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사실은 다 같이 소득이 올라갔어요.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 잘 살게는 됐지만 그 잘 사는 사람들만큼은 못 올라가고 그렇게 된 것뿐이죠. 다 잘 살게 됐어요. 그런 옛날에 비하면요. 그거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좀 난다. 그게 옛날에는 워낙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차이가 적게 났다면 이제는 그만큼 성장하면서 차이가 좀 더 벌어지면서 올라간다. 그건 당연한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거 신경 써야죠. 그래서 안전망도 신경 쓰고 밑에 바닥에 있는 경제도 우리가 신경 쓰고 하지만 그거를 마치 잘 살기만 했지 함께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경제 성장이 소득 그 분위별로 어떻게 혜택을 미쳤는지 대통령께서 제발 통계도 좀 보시고 그래프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이런 정도로 같이 못 살았는데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같이 함께 잘 살게 된 건 맞죠?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도 더 잘 살게 됐지만 잘 사는 사람만큼 잘 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진단도 틀렸고요. 우리가 함께 잘 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요 세상에 어떻게 똑같이 함께 잘 삽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자원의 배분이라는 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건데 경쟁을 하다 보면 잘 되는 놈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놈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함께 물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함께 똑같이 잘 살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함께 잘 살자라는 게 다 같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자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이렇게 보니까 잘 사는 정도가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 살게 돼서 나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걸 잘 사는 사람들한테 좀 뺏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주의죠. 이게 공산주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그게 평가를 못 받고 저 열심히 일 안 한 사람 또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 많이 내 거를 뺏어가지고 주게 되면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의 동력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돼요? 결국 몰락하는 게 다 같이 못 살게 되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살겠다는데 그걸 또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잘못하다가 말이죠.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거를 함께 다 같이 성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 거 뺏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주자. 그래서 함께 똑같이 잘 살자.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함께 못 사는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고요. 거기다가 또 걱정이 뭐냐면 보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분이 또 제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공정과 평등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등하다는 건 다 똑같다는 거고요. equality, 그죠? 공정이라는 건 fairness죠. fairness.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평등한 게 공정한 게 아닙니다. 평등하면 공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똑같이 존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적인 측면에서 평등해야죠. 국민이라면 다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 배분에 있어서 경제 배분, 이 자원 배분을 안 하는데 지나치게 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평등, 지나치게 배분을 평등하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기여가 많은데 이 사회의 부를 축적하고 성장하는 내가 훨씬 더 기여를 했는데 내가 훨씬 더 기여했는데 아니 나 똑같이 이렇게 내가 기여한 거에 비례해서 안 주고 나는 조금밖에 안 주고 그걸 내가 기여한 거를 갖다가 다 같이 나눠버려? 그럼 뭡니까? 기여하기 싫죠. 내가 너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걸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인간사를 갖다가 사람들의 심리나 인간의 어떤 군상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요, 현실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정말 이상사회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이상을 가지고 전제를 깔고 정책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그럼 그들은 그렇게 선합니까? 그들도 자기중심적으로 외국에 애들 유학 다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다 하더만요. 그러니까 왜 자기는 그런 본능이 있고 그런 이기심이 있으면서 그 인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막 비난합니까? 이런 모순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제발 저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정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내가 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만큼 받는 겁니다. 그게 fairness예요. 그런데 그 fairness가 어떨 때 침해되느냐, 그 공정이 어떨 때 불공정해지느냐. 나는 사실은 기여 요만큼 하고 능력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떤 권력이 와서 자, 너는 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너무 능력이 크고 너무 기여를 많이 해서 쟤 많이 받으니까 너랑 얘랑 똑같이 가져야겠으니까 저 많이 받는 애 거를 뺏어서 너한테 줄게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불공정이에요. 시장에 말하자면 권력이 개입해서 불공정을 만들어냅니다. 권력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불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시장의 균형을 깨고
시장의 원리를 깨고 권력이 개입하고 그래서 아주 극히 불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권력이 개입해서 이 시장은 우리가 좀 통제를 해야겠으니까 이 능력 있는 애들이 다 들어오지 말고 여기 뭐 A, B, C 너만 들어와. 아니야 A만 들어와. 나한테 잘 보인 너만 들어와. 그리고 나머지는 안 돼 라고 인허가나 이런 통제를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딱 잡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장은 독점이 돼요. 독점. 그리고 독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점이 되면 그 독점 기업이 독점 사업자가 그 밑에 그 하청업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회행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말고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지금 사실 현대자동차가 왜 저렇게 불공정 거래 행위나 일감 몰아주기나 단가 후려치기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현대기아차가 독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세계 경제가 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독점의 폐해가 괜히 가격만 높고 이렇게 돼요. 더더군다나 여기는요. 그동안에 노동자들의 그 금속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인 노조하고 함께 경영진이 결탁을 해서 뭐 이렇게 잘 달래라고 잘 달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그냥 마치 마약처럼 돼버린 거죠. 중독된 거죠. 그런 습성에. 그래서 잘 달래면서 계속 임금을 갖다 노동생산성보다 훨씬 높여주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졌는데 국내에서는 독점이다 보니까 독과점이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노조 이런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힘이. 그러니까 정치권도 꼼짝 못하고 권력자도 꼼짝 못하고 여기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 기아차도 그냥 이렇게 통폐합했죠. 그죠? 네, 이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세계 경쟁 속에 이제 아주 치열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자기의 그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왜 생기느냐? 독점이기 때문이죠. 독점이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임금 높이 올라가도 뭐 이렇게 경쟁력 떨어져도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 내수 시장에서 독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세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드디어 문제가 봉착이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런 높아진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들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현대차가 그 강남에 무슨 10조인가 이렇게 주고 그 무슨 샀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자동차 시장의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경쟁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저런 어이없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가. 그때 제가 아주 비판을 했는데 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제가 비판도 하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게 독점이에요. 독점. 이게 독점이 아니면요. 감히 그런 결정 못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거 결정할 때요. 또 재밌는 게요. 뭐 저 노조도 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뭐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독점이 어떻게 형성되냐? 국가에 의해서 형성되죠. 이게 정부가 통폐합시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불공정의 문제는 권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답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권력이 자꾸 개입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독점적 시장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런 폐해들이 불공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든답시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무슨 시장을 평등하게 만든답시고 정부가 개입하고 권력이 개입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이 어떤 시장의 자원을 배분하려고 하는 순간 그 배분하겠다는 그
그 배분하겠다는 보이는 손, 그 자가 엄청난 권력자가 바로 가장 불공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고 특히 배분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서 마치 내가 평등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막 들어가서 배분하는 순간 뭡니까? 배급을 주는 거죠. 그게 사실 배급 주는 건데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배급을 주는 사회는 어떻게 돼요? 그럼 배급 주는 놈이 대장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리면 배급 주는 놈한테 잘 보여서 나 한 그릇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쓰게 되죠. 그래서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국가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 사회고 공산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어떤 맹점, 소위 말해서 평등 떠드는 사람들, 인권이나 이런 자유에 대해서 평등을 떠드는 그것은 맞지만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장 경제의 어떤 공정성과 자원 배분의 시장 원리에 따른 자원 배분을 해야 되는 그 영역에서 지나치게 평등을 떠들면서 자기가 그 평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꾸 개입해서 국가 권력의 힘만 키우면서 그래서 자원 배분을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독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공정함을 해치는 그 장본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별히 경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의 각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평등과 공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불공정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답시고 평등한 경제를 만든다고까지 얘기하면서 평등한 경제를 만든답시고 가장 불공정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모순 속에 빠져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통탄할 지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서 뭐 쭉 얘기하는데 정말 혈세로 생색내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뭐 해주겠다. 들으면 참 좋습니다. 저도 다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누구 돈입니까? 결국 국민 돈입니다. 그런데 뭐 이거를 생색내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다가 이렇게 예산안 시정연설하는데 마치 생색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는요, 혈세를 방만하게 쓰는 것을 견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혈세를 이런 재정에 써야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이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재정 운용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우리를 설득해야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예산안 동의해달라? 그러면 도대체 국회를 뭐로 보는 겁니까? 아주 저는 참 기본적인 국회 역할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지금 상황을 현재 얘기를 하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뭐가 기적같이 찾아왔단 말인가?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냉정하게 따져보면 결국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북한이요. 핵을 가지고 공갈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회수 가능성도 별로 없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원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핵공갈에 끌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비핵 공갈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무슨 이런 방구라도 제대로 뭐 진전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요. 지들이 큰 소리만 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말은 똑바로 해야죠. 지금 무슨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무슨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핵을 기발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정확한 상황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북한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좀 설득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 되면 서로가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뭐가 기적같이 찾아온 아니 북한이 핵 개발해가지고 막 핵공갈 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비핵화를 꼭 해야 되니까 당장 우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한테 공갈을 하니까 어쨌든 대화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걸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 개발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화 국면을 이끌어낸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기적같이 찾아온 놓쳐서는 안 될 기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가 있는 것인데 저쪽에서는 자기가 지금 일단 핵 개발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한테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라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이것이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는 오히려 김정은이 말입니다. 김정은이 우리가 이 핵을 개발해서 그동안 한 번도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준 적이 없는데 직접 만나기까지 하고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공갈을 하고 도발을 했더니 대화를 하자고 하고 직접 나를 만나기까지 하고 이게 잘하면 부상 원조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서도 남조선은 우리한테 뭔가를 막 퍼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인 것 같다라고 이제 김정은이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니 지금 김정은이 하는 얘기인지 우리 대통령이 하는 얘기인지 헷갈렸고요. 그래서 인식에 문제가 있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대화의 국면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좀 성공을 했지만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은 비핵화 전혀 진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교류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진전이 된다면 교류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때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가 예산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담보를 반드시 요구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조 4천억에 달하는 돈이 북한의 차관으로 가 있고 그 이자를 우리가 사실상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원조하는 돈들에 대해서 이것이 회수가 가능하게끔 북한의 사적 거래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도록 그것을 김정은이 약속하도록 함께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우리 논의해서 북한하고의 경제 교류와 북한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북한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요. 대통령이라면 응당 그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커녕 오히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지원을 하자는 그런 얘기만 듣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이렇게 이 시정연설,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정말 저분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또 대한민국의 예산, 재정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는 분으로서 과연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회의 어떤 견제 역할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견제하고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국회가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니만큼 국회에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견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좋은 날 되시고 또 가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